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연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오늘은 4부 교육사회학의 사회이동, 사회평등, 비행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사회이동과 교육입니다. 사회이동의 기초. 자, 사회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계체제 속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사회 지위에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위가 상하로 변하는 것은 수직적 이동, 동일한 수준에서 횡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평적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파생되는 사회 이동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조적 변화가 없이도 일어나는 사회 이동을 순환 이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의 유형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체제에 대한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터너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학교 교육의 선발 제도가 사회 이동의 중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는데요. 경쟁적 이동과 후원적 이동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경쟁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이동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 선발의 시기를 될 수 있는 한 연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등생과 열등생의 엄격한 분리를 피하고 과정 간의 이동의 통로를 넓게 열어주는 데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후원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회 이동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목표가 엘리트를 충원하는 데 있고, 필요한 사람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발하고 우등생은 분리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체제입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 우리는 프랑스라고는 나라가 굉장히 평등하고, 우리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이니까 자유, 박애, 평등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조금 모순된 구석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학교가 바로 이제 그랑제꼴이죠. 그랑제꼴. 파리 고등사범학교, 그 다음에 국립행정학교, 그 다음에 정치학교 있습니다. 또 기술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미리미리 이제 그런 우수한 아이들 골라내서 엘리트급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랑제꼴의 고등사범학교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유명한 정치인들은 바로 이제 행정학교, 관료들, 정치학교 아니면은 행정학교 출신들이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과학자, 기술자들 다 기술학교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퍼의 유형론인데요. 터너의 연구를 갖다 이제 확장을 해서 교육의 선발 과정을 선발 방법, 시기, 대상,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신분 이동 정도가 활발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학생 선발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제도가 이제 확립되어서 상층의 아이들에게는 유리하지만 하층의 아이들은 불리하다. 그래서 선발 시기가 늦을수록 하층의 아이들도 선발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계급 간 이동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 이동, 후원적 이동이 어떠한 선발 방법을 가지는지, 선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선발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터너의 연구하고 크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세분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동에 대한 관점을 보면 기능 이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은 능력이라는 성취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이동을 돕는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비거스트 연구에 따르면 학교 교육이 사회적 상승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평등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교육의 보편화가 평등사회에 이르는 촉진제다. 사회적 상승 이동을 개인 이동과 집단 이동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우와 덩컨이 이제 지위 획득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앞쪽에서 봤던 지위 집단 이론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콜린스가 이제 142쪽에서 지위 경제 이론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위 획득의 결정 변수는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직업, 본인의 교육, 본인의 첫 번째 직업, 이제 네 가지로 보면서 아버지의 교육, 직업 같은 가정 배경 요인과 사회적 지위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고, 간접적으로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직업은 좀 더 수입이 많은 직업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아버지는 아무래도 교육비를 갖다 더 많이 투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본인의 교육 수준에 의해 사회적 지위, 직업적 지위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각 개인이 성공하는데 자신의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간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스웰과 하우저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취, 중요한 타자의 영향, 직업적 포부와 같은 심리적 변수를 이제 적용을 해서 아버지의 지위가 아들의 지위나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러한 결과에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직업적 지위가 본인의 학교 교육 수준에 의해 70% 정도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블라우하고 이제 덩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버지의 직업이라고 하는 게 학생의 교육에,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블라우하고 이제 덩컨 연구하고 같은 것은 본인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뭐 블라우와 덩컨이 됐든 스웰과 하우저가 됐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적 지위 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인의 가정 배경이 사회적 지위 이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학교 교육은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장치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교육은 성취 요인을 가정한 귀속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연구가 있는데요. 콜맨 보고서입니다. 1966년 미국 내 6개 주요 인종 및 소수민족 집단 간의 교육 기회와 불평등 현상과 원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콜맨이 책임하에서 이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 64만 5천 명, 교사 6만 명. 굉장히 그 연구 대상이 광범위하고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물리적 시설이나 교육 과정, 교사의 질 등은 학업 성취에 영향이 적었고, 그나마 교사의 질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컸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공헌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평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지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콜맨 보고서는 미국의 이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꽤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연구 방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연구 방법이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의 역할을 표면하는 이제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옆에 이제 어떤 비판을 받는지 여러분도 한번 쭉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제일 밑에 나오지만 자료 수집 절차에 있어서 신뢰도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조금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는 좀 미국 교육에 불행한 결과를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이스하고 진티스의 이제 불평등 재생산 이론. 요 앞서 138페이지에서 요거 다뤘던 내용입니다. 138페이지에서.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학교 교육은 사회적 성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겠죠? 개인의 사회적 성취는 가정 배경에 의해 좌우된다. 학교 교육은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하고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교육이란 계급 간의 사회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콜린스의 G 경쟁 이론. 이거 앞쪽에서 상권 136페이지에서 했었습니다. 지휘집단을 중심 개념으로 사회 및 교육 계층화를 설명하고, 지휘집단은 문화 공유 여부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며 문화를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지휘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키고, 바로 이제 이러한 배제 기능을 학교 교육이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학교 교육이 지휘,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이유는 졸업장 그 자체가 상용적인 도구로서 직업 세계에서 의미 있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앞서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스탠튼, 살라자와 넌부시의 연출 모형인데요.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하죠. 사회적 자본은 제도적 후원과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렇죠. 소셜 캐피털. 제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맺어진 연줄이 교육 성취에 영향을 주며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보다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느끼게 될 테지만, 이러한 어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수한 기업들의 경우에 물론 이제 신입사원을 뽑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식의 어떤 공채시험 같은 것을 치르지만, 일정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연줄이 작용을 합니다. 보통 추천을 많이 받죠.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누가 추천하겠어요? 서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 인품,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많아요. 교사하고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위력을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효과론인데요. 학교 교육은 사회적 평등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교육은 사회적 평등보다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무효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봤었던 갈등 이론적 관점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효과론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따로 이제 분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 주요 연구들을 보면 젠크스 학교교육 효과연구,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이나 인지적 요인이 개인의 소득과 상관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이나 교육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배경과 학교 교육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더라.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학생의 인지적 능력이었다. 이건 이제 갈등 이론하고 이제 유사하죠. 서로의 방어적 투자라고 하는 건데요. 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라 일반적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지위제의 위협을 느낀 지배층은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통해 교육의 차별화 전략을 꾀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려고 한다. 학력 성취를 둘러싼 경쟁이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력 성취의 계급별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치수익과 민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사회평등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하다. 교육의 불평등은 일관성 있게 개선되었으나 소득의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갈등론적 입장입니다. 5장 교육과 사회평등입니다. 교육평등의 관점, 일반적 평등 개념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 평등, 소극적 평등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평등 이론의 기초가 되는 원리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며 동등하게 관심과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자유주의적 평등, 기본적 평등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자유, 이주의 자유, 법의 평등, 재산권 등의 기본적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지요. 사회는 계층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층화된 사회체제 내에서 교육과 직업이동 등 다양한 유형의 이동 기회를 평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급진적 평등이 있죠. 사회 구조적 계층화와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의 계층화를 제거 또는 완화하여 사회의 지위 구조 자체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적 평등관이 사회 불평등과 위기를 제거하기보다는 여러 사회 집단 간의 불평등을 재분배하는 방법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비판을 하고요. 실질적인 경제적 정치적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체제 내의 위기를 제거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교육평등관의 이제 변천과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콜맨의 교육평등관이에요. 산업화 이전 단계에는 가정교육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있어서 평등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산업화 단계가 되면 초등교육 의무화가 도입돼요. 하지만 중등 이상의 교육은 상층 계급에만 주어지고 신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복선제 학교제도, 자, 계통성과 계급성에 기반한 제도가 출현하고 능력에 따른 이제 기회 균등에 따르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고 복선제 학교에서 단선제로 이제 변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극적 평등관인데요. 아까 보았던 콜맨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 적극적 평등관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고 교육의 목적이 배울 것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센의 교육평등의 개념 구분, 보수주의적 평등관, 귀속적 신분사회의 계급 이념으로 신이 인간에 내린 다양한 능력을 개인의 책임하에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은 의무화하고 인간의 능력차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직업과 신분의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자유주의적 평등관입니다. 능력주의 사회의 이념을 반영해서 누구든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귀속적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평등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적 평등관인데요. 자유주의적 평등의 개념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불평등을 이어지고 이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교육 결과의 균등을 강조하고 보상 교육의 실시를 주장합니다. 자, 교육 평등의 이제 원리를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경쟁의 원리,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으로 교육 기회 균등의 원리를 말합니다. 기능인에서 강조되는 평등으로 능력에 의한 선발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최대 이익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위가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며 가장 정당하다. 공리주의죠.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그 결과에 달려있고 최선의 행위란 최선의 결과가 따른 행위이다. 이렇게. 자, 세 번째로 인간 존중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도덕적 행위자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똑같은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가치 이해관계를 가진다.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도덕적 행위자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데 이게 칸트예요. 칸트 얘기.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칸트주의라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 차등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여 어떤 사람의 복지를 희생하는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롤즈의 입장이지. 사회적으로 가장 불합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자원 배분의 불평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교육평등의 원리로 제시가 돼요. 각각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평등관을 분류를 해보면 기회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이건 뭐냐? 제도적 차별의 철폐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교육 기회를 차별했던 것을 철폐를 하고 교육의 양은 개인의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거죠.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은 능력 있는 인재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육기회의 이제 보장적 평등이에요. 취약의 장애가 되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재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교육받을 기회를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산골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의 물리적 개선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교육 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 간의 분배 구조는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런 이제 비판을 보장적 평등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회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의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의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의 과정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 교육 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취약의 평등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교에 평등하게 취약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이제 고교 평균화 정책을 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뭐 이거를 예로 들기는 하지만 흔쾌히 이렇게 과정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 그런 말씀들을 하지요. 어쨌든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보상적 평등, 결과의 평등입니다. 교육의 결과가 평등해야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이죠.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 좋은 교육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그러한 비판 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적 평등의 이제 예로 여기 이제 쭉 드러났죠.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든가, 저소득층의 취약장 아동을 위한 보상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해 별도의 교재를 만들어서 방과 후 보충 지도를 한다든가, 수준별 수업에서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가장 양질의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사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외국의 예로 기회균형 할당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젝트가 있고 영국의 EPA, 교육 우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격차와 이제 관련이 되죠. 앞쪽에서 봤지만 이제 평등의 문제는 왜 이제 평등을 갖다 얘기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격차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 격차를 보는 관점으로는 절대적 결핍하고 상대적 결핍이라고 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냐? 상대적인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적, 실질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인지, 상대적인 것은 내가 비교를 해서 보는 거죠.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것인지, 그런 이제 이견이 있는 거고.
기회의 균등 대 이제 결과의 균등. 앞쪽에 봤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된다. 아니다. 결과까지 균등해야 된다는 거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의 동질화 기능 대 분화 기능인데요. 교육의 격차를 극소화시키려는 어떻게 해서든지 또는 유능한 학생을 설발하기 위해 개인 간의 교육 격차를 극대화시키는 시각. 그래서 이제 수월성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죠. 유능한 학생에게는 그 유능함을 갖다가 더 빛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이제 분화 기능에 대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동질화. 아니, 아이들이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동등하게 뭔가를 갖다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핀란드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프랑스입니다. 핀란드가 뭐 책도 많이 나와가지고 핀란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결과적 평등을 갖다가 구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핀란드도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졸업 무렵 내지는 중학교 졸업 무렵 그 사이에 아이들을 결정을 해줘요. 어떻게? 너는 앞으로 계속 공부하래. 너는 앞으로 직업교육. 너는 안 돼.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마. 이런 식의 공부하지 마. 그래가지고 길을 갖다가 아예 그냥 나눠줍니다. 뭐 독일이 예전부터 그랬죠. 핀란드가 처음부터 애들 끝까지 붙들고 앉아갖고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들 이제 핀란드 교육 대단히 좋은 교육이야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교육의 동질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 그러니까 초등 수준에서는 그렇게 시켜주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는 바로 이제 분화 기능으로 가버려요. 교육 격차의 이제 설명 모형으로 이제 보면 결핍 모형이 있고 이제 기회 모형이 있죠. 자, 결핍 모형은 학생이 지닌 속성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능 이동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소와 지적 능력의 차이가 바로 이제 결핍. 문화실조론이에요. 후천적 요소와 가정의 문화적 환경 차이 때문에 이런 결핍이 나타난다. 그래서 학생의 문화적 경험 부족이 학습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능이 됐든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타난 결핍이 됐든 그러한 부분이 격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 모형입니다.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을 교육 격차의 원인으로 보는 거죠. 교육 기회의 불평등, 즉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교육 격차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교육 재원의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물리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1인당 학생 수, 학생 구성 형태와 같은 인적 조건의 차이가 교육 격차의 원인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론을 볼게요. 지능 결핍론입니다. 지능 지수가 학업 성취를 예언해 준다고 이제 전제하면서 교육 격차는 개인의 낮은 지능 지수로부터 기인한다. 그래서 뭐 젠센, 아이젠크,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와 스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센보다는 이제 어쨌든 좀 낮긴 하지만 유전의 영향을 여기도 45%로 봐요. 상호작용을 20%라고 보니까. 그래서 관련 연구자들은 지능지수와 학업 성취의 상관관계를 0에서 0.7 정도로 꽤 높이 평가하고 학자들은 지능지수는 타고난 지적 능력일 뿐만 아니라 후천적 환경의 우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문화환경 결핍론입니다. 교육격차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의 문화환경, 언어환경, 직업과 태도의 차이 등이 개인차를 가져와서 학업 성취의 차이를 낳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콜맨 보고서, 67년에 발표된 연구의 이제 플라우든 보고서 등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실증 연구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콜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이어스가 많이 들어간 보고서고요. 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문화적 환경과 같은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플라우든 보고서도 학업 성취 격차에는 부모의 태도, 가정 환경, 학교 특성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콜맨 보고서하고 플라우든 보고서에 있어가지고 좀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콜맨 보고서가 바이어스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플라우든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의 격차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특성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경제적인 측면일 수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콜맨 보고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정 배경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정 배경으로 인간 자본, 문화 자본, 경제 자본, 사회 자본을 얘기를 해요. 자, 인간 자본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지적 능력 등으로 학업 성취를 돕는 인지적 환경. 문화 자본은 가정에서 형성된 정서적 심리적 취향. 경제 자본은 부모의 소득, 재산, 직업과 같은 경제적 능력. 사회 자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나 교육적 노하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신뢰, 유대감, 긴밀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에서 부모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특히 사회 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플라우든 보고서하고 이 부분하고 통하는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나 교육적 노하우, 상호 신뢰, 유대가, 긴밀함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죠. 분명히 이제 콜맨 보고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의 학습을 진작시키기 위해 부모가 사용하는 시간, 노력, 관심, 학습의 개입 등이 아이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교육 수준,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나 학생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태도, 즉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이런 어떤 신념이나 태도를 갖다가 어떻게 가지게 되겠어요? 본인 스스로 그냥 깨우쳐서? 아니겠죠.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신념이나 태도 같은 경우.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학교 시설,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등은 학업 성취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자질은 그나마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앞서 이제 그 콜맨 보고서를 보시면 나오지만 횡단 연구만 했어요. 횡단 연구만. 그러니까 쭉 나란히 놔두고 각 그 교육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뭐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는 횡단적 연구만 한 거예요. 종단 연구를 안 했어요. 그 어떤 학교 또는 교사, 학생이 예전부터 어떠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교육 재정을 어떻게 부여받으면서 어떠한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종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발전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발전했는데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떠한 원인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지 않았어요. 이 콜맨 보고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아이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는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본 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자질, 교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학교 교육은 학업 성취에 공헌하지 못하며 사회적 평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저는 절대 이렇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 이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콜맨버거서는 교육평등의 개념이 결과의 평등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결론으로 연결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인적 구성원들, 부모님들이나 교사나 그리고 이제 앞서 나왔잖아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적절히 버무려져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곳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교육적 성과들을 갖다가 얻어내는 것도 있어요. 꽤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결과의 평등. 부모들이 못 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냥 단선적인 어떤 연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실조론입니다. 서구 산업사회의 백인 중산층 문화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이러한 문화를 배우지 못하면 학업 불성이 생긴다. 하류층의 삶 자체가 열악한 문화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층의 아이들의 학업 성취가 떨어지게 된다. 문화실조의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보상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주장합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여 교육의 결과적 평등에 대한 그 논의를 확대시켰지만 서구 백인 중심의 문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서구 백인 중심의 문화를 갖다 그렇게 강조한 게 아니죠. 제일 앞서 있는 제일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어떤 산물들이 결국은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서구 중심적이고 백인 중심적인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인종도 다르고 문화적 전통이 다른데 거기에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근대화라든지 발전교육론의 그런 어떤 획일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외계층 아동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그래서 교육이 결과적 평등에 관한 논의를 확대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다원론입니다. 학교가 특정 계층의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그 문화와 다른 문화권에 살아온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가 낮게 나타난다. 현상학, 해석학, 상호작용 이론, 갈등 이론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학업 성취가 낮은 것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편향된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의 문제이므로 여러 집단과 계층의 문화를 골고루 다루어야 한다. 그런 거고요. 교사 결핍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사의 기대 효과예요. 교육격차가 학교 자체의 사회적 특성이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된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는 더 좋은 수업을 만들고 낮은 기대는 낮은 수준의 수업과 주의 집중을 가져온다. 교사의 기대와 평가는 중류 과정의 학생들보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 교사가 어떤 기대를 갖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튼의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많이 들어보셨죠? 한 예언이 형성되면 그 예언이 인간 행동에 구속력을 가하여 예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왜곡된 판단이나 평가가 진실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말하고 이거는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로젠탈 효과라고도 합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 강력한 예언력을 가지는 것인데 교사의 기대는 저학년, 하류층 학생, 성적이 중간인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사의 기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교사의 관심이에요. 교사가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면 좋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학생 개인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러한 기대가 어떤 경로를 거쳐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 자, 리스트의 연구입니다. 흑인 아이만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각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이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계층 배경에 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제 조사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어떤 학생들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교사들의 학생 구분이 사회계층과 연결된다,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비행 문화론이에요. 비행 문화론 계열을 보면 이제 의미,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관습적 규범에 의해 위반되는 행동이에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제 비행을 본다면 그 행위에 대해 타인이 반응하고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비행이 아닐 수도 있고 관습과 안 맞는, 그렇죠.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관습과 안 맞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과 혼란과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비행이에요. 유사 개념으로 이제 이상행동, 정신병리에서 나타나는 정상행동과 다른 행동, 문제행동, 가치관의 견지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 부적응 행동, 사회제방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행동, 일탈행동, 사회 규범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체행동, 이제 이런 것들이 유사 개념인데, 보통 이제 비행 문화는 이 일탈행동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탈의 과정이에요. 1차적 일탈. 규범을 깨는 행동을 하긴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일탈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아이는 일탈인지 몰라요. 그걸 갖다 누가 규정합니까? 부모나 선생이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2차적 일탈입니다. 일탈자로서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일탈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야,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되겠죠.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맞는 역할 행동, 즉 일탈자로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또 해주지. 그런 겁니다. 자, 유형의 분류예요. 비행의 이제 진행 단계에 따라서 실험적 비행, 비행화 형성 과정 중의 비행, 습관에 대한 비행, 비행의 원인에 따라서 초기 양육 과정 결손에 따른 성격 장애로 인한 비행, 반사회적 문화 습득에 의한 비행, 정신병에 의한 비행, 신경증으로 의한 비행, 기질적 비행 등이 있고, 비행의 빈도에 따라서 단발적 비행,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다양한 비행, 간헐적이지만 반복적 비행, 지속적인 비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방과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을 하는 아동을 지도해서 비행 행동을 중단하고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 조력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 예방을 위한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아동의 부적응, 문제 행동에 빠질 가능성, 비행화 가능성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측해서 초기에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에 관한 이제 사회학적 이론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노미 이론입니다. 뒤르킴이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머튼에 의해서 일반 이론으로 정립됐는데, 뒤르킴은 분업화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간 공통된 규칙이 없고 사회적 연대가 무너진 무규범의 상태로 이제 정리합니다. 머튼 같은 경우에는 한 사회의 문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현상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특정 사람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비행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제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통제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지 않는가에 이제 주목을 한 겁니다. 바로 이제 아노미 이론을 반박하는 건데요. 비행이나 범죄는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기제에 달려있다. 개인과 사회를 맺어주는 연계 또는 고리가 약해지거나 깨질 때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억제력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개인이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통제 기제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제 사회적 유대입니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유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소로 액상, 부모 또래, 교사 등의 의미 있는 타의 간의 관계, 전념, 뭔가 이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 어떤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신념, 사회적 규칙과 가치를 자신의 신념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 나에게 이런 식으로 규칙을 부과하는데, 오케이, 그거, 내 신념으로 내가 수용을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 접촉, 연합 이론입니다. 서덜랜드가 이제 제시한 것으로. 비행을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보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관찰과 강화작용, 사유화 등을 통해 이제 학습된다는 거고, 빈번하게, 강렬하게, 조기에 지속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에 일탈 행동이 학습되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낙인 이론입니다. 라벨랭. 일탈을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탈자와 비일탈자 사이에 상호 교류 과정으로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죠. 낙인이 뭐냐? 법과 질서에 힘을 가진 사람들, 교사가 다른 사람, 학생에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인은 사회의 권력 구조를 내포하고 있죠. 공식 낙인 이전의 일탈자의 법 위반은 비조직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드문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1차적 낙인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1차적 일탈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반응에 대한 일탈 행위장의 적응 방식을 2차적 일탈로 보는 겁니다.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문제 학생인가 봐. 이러면서. 낙인은 각 개인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낙인의 과정을 보면 하그리부스라고 하는 학자가 1975년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추측 모색을 하죠. 교사들은 처음 학생들을 만나 전체적 학생들의 첫 인상을 형성해요. 그래서 특정 학생이 비행학생으로 낙인 찍히는 과정이 추측 모색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교와 명료와 단계로 가요. 학생이 실제로 첫 인상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단계. 그런데 또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화 공고화예요. 교사는 학생들의 정체감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고 안정된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 이놈이. 그래서 비행학생이 경력 비행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낙인에 따른 교사의 차별적 기대. 낙인은 아이들의 자기지각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어떤 형태의 낙인을 하든지 자기 예언 효과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굿과 무로피가 낙인에 따른 차별적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 제각각 있잖아요. 아, 쟤는 저 수준에서 기대, 요 수준에서 기대, 요 수준의 기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희한하게도 그 다른 기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대라고 하는 건 어떤 관심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차별적으로 하게 되면 각 학생에게 어떤 행동과 학업 성취를 기대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말해주는 거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이제 어떤 학업 성취 행동을 이제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맞아떨어지게 되고 완전히 고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굿과 브로피가 얘기한 차별적 기대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 하위 이론이에요. 코엔 같은 경우에는 하위층 청소년들의 집단 비행을 유발시키는 사회 구조적 조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위층 청소년들은 비행과 관련된 비합법적 수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로서 고쳐가 된다. 그 다음에 중화 이론입니다. 편류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년의 비행을 일시적인 하나의 편류, 한때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언젠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벤 청소년들은
자기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엄마가 저를 갖다가 야단만 쳐요. 항상 선생님은 저를 갖다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고 무시해요. 뭐 이러면서 청소년들은 도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기술을 통해 죄의식이 없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잘 지도하고 또 일정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런 한때 바람처럼 확 불어왔던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잠잠해질 거다. 그것이 바로 중화이론, 편류 이론입니다.